자, 저는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할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 설립된 건 한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전에 2000년도서부터 준비를 쭉 해왔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한테 음식을 어떤 걸 먹이는 것이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 식이요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체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독소를 해독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세븐데이 디톡스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해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각 질환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그 여러 나라에 이미 입증된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슨 메디컬 인스티튜트가 만들어 놓은 거슨요법 이 프로그램도 갖고 왔고요. 뭐 오아시스 병원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음식들도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컨설팅도 해오고 그런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 협회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가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병률이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 걱정됐던 건 뭐냐면 병에 걸리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환자들의 식이지도를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올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몽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다니고요. 물론 저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매달 강의를 하고 전국으로 다녔었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서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지역에 가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현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온라인 통해서 강의를 할 때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범국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몽이 좀 필요해요. 꼭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 목적으로 자꾸 식이요법을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주된 근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배불리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미 중독돼 있는 내 입맛을 다스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가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은 전 국민들한테 좀 확산을 하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진행해봐야 앞으로 30년 밖에 못 할 것 같아요. 30년 뒤면은 저도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좀 계몽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조를 좀 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잘 성장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물리적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좀 동참을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 써져 있는 것 같이 이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들 그 심뇌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 사망률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사망률 1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뇌중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뇌졸중, 뇌졸중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한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한 60대, 빠른 분이 한 50대 후반에서 생기고, 보통 60대, 70대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 30대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30대, 40대들은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뇌에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근경색 같은 거는 그래도 어떻게 그 후유증이 좀 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뇌 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평생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거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은 조금씩 와요. 조금씩 이상한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아니면 좀 어지럽나? 아니면 목이 이렇게 뻐근하지? 이런 종류의 약간의 사인은 오지만 그게 살짝 왔다가 가고 살짝 왔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일부러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건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많이 체크를 하는 게 이제 혈당 같은 거 체크하고 혈압 같은 거를 체크해서 그게 좀 높으면 그냥 약만 먹으면 되지 이런 거, 아니면 좀 더 먹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먹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양 물질들은 하루아침에 싹 다 바꿔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월이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 각자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어서 좋아졌다고 저 사람도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표현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항상 저희 협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건강은 대중을 따라가는 한은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뭐 먹으면 좋다, 어디에 뭐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 들어서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심뇌혈관계 질환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갑작스럽게 오는 병인데 그 전에 아무 증상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전되고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걸 한번 경험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겁을 먹어요. 너무 빠른 순간에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총체적인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심뇌혈관계 질환에 오기 전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두세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사인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거니까 사인을 줄 때 잘 경각심을 갖고 체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심뇌혈관계 질환의 종류는 어떤 거가 있는지, 이건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나머지는 요거는 저희가 좀 크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좀 예방을 하고
만약에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음식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사증후군, 그래서 영어로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병은 아니에요. 하나의 증상들,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여기 써놓은 자료가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에다 쏘은 작은 글씨는 제가 보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읽어드릴게요. 예. 보통 대사증후군의 정의를 뭐라고 되냐면, 심장질환 및 뇌졸중. 이게 이제 심내혈관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뇨를 비롯해서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5가지의 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당뇨라든지 아니면 심내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한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각 사전마다 내려놓은 정의가 조금씩 들려서 제가 또 다른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심내혈관계 질환의 5가지 위험 요소라고 하면은 혈압이 높은 거,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그다음에 낮은 HDL, 그다음에 복부 비만, 중심 비만이 많은 사람. 요렇게 이제 우리 5개의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2개 내지 3개가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이거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내혈관계 질환의 큰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당뇨병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보냐면, 인슐린 저항성, 특히 이제 혈당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세포가 이게 들어오는 걸 저항한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세포 안으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혈액 내에 혈당도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대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몸속에서는 배고프다고 하고 나는 보냈다고 했는데 넌 못 봤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뇨병과 심내혈관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대로 가면 터질 텐데라는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당뇨가 급성당뇨로 가든지 아니면 심장이나 아니면 뇌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신호가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계 발생 위험이 일반적 이거 없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을 수 있고, 당뇨 같은 경우는요, 한 10배가 생길 수가 있어요. 10배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대사증후군은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하고 환경적인 인자가 더해져서 발생된 포괄적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대사증후군은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연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다가를 잘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요새 보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리 사전에 내가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막게 되면 이게 질환으로 가는 걸 우리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현대의학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이제 혈전이나 뭐 그 고지혈,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고인슐린 이런 것들이 계속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돼요. 여러분, 대사가 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대사가 안 일어나면 남는 그 포도당은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비만이라고 해요. 비만이 될 수 있어요. 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게
살쪄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살이 찌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혈액 내에 많이 떠다니고 있게 되면 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에 혈관 내벽에 들러붙어가지고 플라그 같은 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거기다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주 이 콜타르를 혈관 내에다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대사증후군은 이게 인슐린, 이건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음료수,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먹으면서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들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대사증후군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연상들 하시고요.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자, 이거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제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밥 먹는 게 조절이 안 돼. 그리고 이게 다 어쩌면 심야에 밥 먹는다는 심야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거의 요행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밥을 먹으면 그 이후에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뭐든지 뱃속에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몸은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에 원시시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15,000년 전에는 해 떨어지면 먹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는 원래 안 먹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있죠.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치료하는 요행수를 자꾸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굳이 그 단어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거 필요 없이 원래 저녁 6시에서 7시 이후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 7시 해 뜨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항상 공복 상태가 정상이야. 이 공복이 정상인 거지 치료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개념 없이 먹어놓고 살쪄놓고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뺄까? 뭐 이런 거, 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치료하려면 뭐 먹으면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는 다 하죠. 이해는 다 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좀 이 질문도 좀 우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뭐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애당초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우리 몸은 24시간 중에서 12시간에서 14시간은 항상 공복 상태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치료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먹고서 뭐 이거 먹으면 좋아져요, 저거 먹으면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몸이 뭐 하나 먹는다고 해서 독약 아닌 이상에는 쉽게 병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하나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쉽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집의 먹거리의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병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는 마치 그걸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들 너튜브 그러고 뭐 니네튜브 그러는데 나는 뭐 아무튼 그런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먹방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저거 안 보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요새 뭐 모든 드라마 같은 데나 근데 광고에 보면은 이게 너무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먹는데 가공식품을 먹는 것도 뭐 좋은 재료를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게 억지로 뭐 잘못된 걸 만들어 놓고서 그걸 좋게 만들어 봐야 그게 얼마큼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라면 가격이 뭐 몇천 원짜리 가격도 그 라면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리 빨고 저리 빨아도
이 걸레인 건 걸레인 거고 행주인 건 행주인 거고 수건인 건 수건인 거지. 예? 그게 갑자기 이 걸레가 옷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 먹으려고 하는 욕구는 참 이해는 해. 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지 않은 걸 자꾸 먹는다고 하는 거는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진다. 이 먹거리가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밤에 먹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데 아니면 대사증후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기는 진짜 그거 원하는 사람이라면 끊어야지 돼요. 먹는 것 자체를 잘못된 거를 식습관을 끊어야 되지 뭘 먹으면 한꺼번에 좋아질 거는 절대. 제가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온갖 보조제가 나와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중성지방을 떨어뜨립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이 섬유소를 갖고서 우리 몸에서 그 수용성 섬유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우선적으로 자기가 이런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때 보조적인 도구로서 필요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먹거리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관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밤새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배 터지게 먹는 거. 배는 잘 안 터져요. 계속 늘어날 뿐이지. 예, 그 배 터지면 그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만해야 되고 저는 이 술 먹는 거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술은 2잔까지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술은 2잔까지는 음식. 그렇지만 3잔이 넘어가면 그다음엔 술이에요. 예, 그것도 잘 먹는 사람하고 못 먹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요새는 과거보다 요새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술이 훨씬 더 많이 먹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술과 담배는 아무튼 이거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얘는 2잔은 음식이야. 3잔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담배는요. 이 담배는 뭐 얘기 하나 많아 백해무익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심혈관계 질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담배 속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이 아니고요. 타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타르가 혈관 내에 플라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심근경색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탄수화물 먹는 것도 조절이 안 되고 중성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환경에 있고 이러면 이게 영면에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사실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담배를 2001년 5월 30일이 국제금연회 원래 5월 31일이 국제금연회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지금으로서 20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 전에는 굉장한 헤비 스모커고 체인 스모커라고 그러죠. 줄담배 피고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먹거리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계몽하면서 제 한쪽 마음속에 캥기는 게 뭐냐면 28년 동안 굉장히 많이 폈던 담뱃독이 내 몸에서 과연 나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의 생활 습관이 쌓여오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치 폭탄을 준비하고 스위치를 누르는 거는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팡 하고 터지게끔 하는 게 이거. 여러분 뭐 드라마 많이 보셨겠지만 어느 회장님이 뭐 공장에 불났어요. 그다음 뭐라고 공장에 불났다고 하면서 확 하다 하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쓰러지는 게 경험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혈관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오게 되면 혈관이 확 수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갖게 된 동기도
지금이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낮과 새벽의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하다가 보면 이게 우리 혈관이 이완 수축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게 되면 좁아진 혈관이 확 줄어들면서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뇌 쪽으로 가는 혈액이나 아니면 심장 쪽으로 가는 혈액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심내 혈관계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든지 아니면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큰 계절에는 심내 혈관계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들을 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겨울철에 세상을 많이 떠나는 경우 또는 이제 봄철에 추웠다가 봄으로 따뜻하게 올래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 뭐 이런 온도의 변화가 되게 심한 때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얘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될 수 있으면 지금 같이 그 낮밤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내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느냐를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분이라면 지금 같은 환절기 때는 바깥에 나갈 때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 체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안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요새는 건강 때문에 운동들 하라고 막 운동하다가 땀 나가면은 갑자기 옷을 확 벗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우리 암 환우분들 컨설팅 하면서도 지금 같은 계절에 나갈 때는 꼭 몸을 차갑게 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굉장히 좋아져서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 몸에 갑자기 찬바람 들어오고 체온이 떨어지게끔 만들지는 하지 마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관대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혈관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게 갑작스런 그 상황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고 다 음주하고 흡연, 그다음에 운동 부족 있죠. 운동 부족도 이것도 운동 부족했다고 갑작스럽게 막 운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조금씩 늘리는 거. 그래서 우리 영어 학교 다닐 때 가장 빨리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 있죠.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한 걸음씩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되지 갑작스럽게 획 하고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초고도 비만이었던 분들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혈관에 있는 플라그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박리된 거가 혈관을 막게 돼서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떠나는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동갑내기인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년 됐나요? 우리 개그맨이 있죠. 굉장히 재밌는 개그맨. 김영곤 씨 같은 경우도 체중을 확 갑자기 줄여가지고 남들은 뭐 되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결국은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죠.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됐을 때 혈관에 이완 수축이 되면서 거기에 붙어있던 플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박리된 거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도요, 한꺼번에 확 하면 안 되고, 살살살살, 정말 조심조심해서 살살살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거는 대사에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먹었어요.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우려면 모든 세포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마치 숙제하듯이 막 미친 듯이 그런 게 아니라 습관만 좀 되면은, 먹었으면 태워야 되지 않겠니? 내 몸아? 그래서 좀 태우도록 좀 노력 좀 하자. 그래서 근육도 좀 키우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사실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은, 아니, 세상을 살면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도 계속 받으면은 자기가 지혜로우면요. 여기다 스위치를 오른쪽에다 달든 왼쪽에다 달든 본인이 스트레스 스위치를 달고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꺼버려요. 꺼버리는 게 제일 좋아. 예, 우리가 영어로 이그노 한다 그러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있죠. 예,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기적일 필요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니면 많이 아파. 예,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 않으려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적일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꺼버리는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환자들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환자가 치매 환자인 거 아세요? 아무 생각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 대사에만 문제가 없으면 오래 사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그렇다고 치매 환자가 오래 살 수 있다.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장애. 영양 불균형. 대사를 일으킨데 우리 몸에서 대사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작용이거든요. 화학작용.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 필요하고 비타민이 필요하고 미네랄이 대사에 가장 필요한데 이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은 효소를 만드는 그 대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촉매작용을 하는 게 효소거든요. 근데 효소가 있어야 대사가 일어나요.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근데 효소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거의 대부분이 동반을 해요. 얘네들은 이제 보조인자로서 동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할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항상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조효소 같은 경우는 효소 안에, 조효소의 구성물 안에 보면 비타민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이 보조인자로서 거기 껴들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남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포도당이 찌꺼기가 남으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 중성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양의 균형이라는 한 말이 굉장히 단순한 몇 글자 안 되지만 이게 얼마큼 심각하다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해.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배불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게 아닌 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꼭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떤 보조제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나 하고 있고 영양의 균형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심내 혈관계 질환이 어떤 게 생길까요? 심장 쪽에는 일단 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관상동맥에 막힐 수도 있고, 그 증상으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협심증 같은 거가 이게 심장이 약간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심장이 쪼여오는 거를 폐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폐에는 통각세포가 없어요. 그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폐가 통증을 쉽게 느끼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폐가 느끼는 게 아니라 폐세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이 그 근처의 조직이 느끼는 건데 이게 거의 보면 심장이 그 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심장이 쪼여오는 거를 그 담배 피면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폐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담배가 나쁘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배가 가장 크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심장 질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상동맥을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담배 속에 들어있는 타르 성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래서 그 심장 근육들이 이제 굳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다음에 맥이 정확하게 뛰지 않는 부정맥 같은 거, 심장이 박동이 정상적이고 규칙적이지 않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죽상동맥경화, 그러니까 동맥에 죽 같은 형태의 고름들이 차 올라와서 이제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심장 혈관에 문제가 되고 뇌혈관은 뭐 이제 뇌 쪽으로 가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 올 수 있지, 또는 뇌출혈 같은 거가 생기면 이거는요. 즉각적인 사망하고 연결되는 거고 살아나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그 혈관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플라그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가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염증 같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죽상동맥경화라고 이렇게 죽 같은 게 이제 쌓여온다 그래서 죽상동맥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래 혈액은 일방통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막히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지 못하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조직은 다 괴사가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 쪽에 이제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고, 뇌 쪽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 쪽에 들어가는 뇌세포가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는 거라서 시급을 다퉈야 될 조치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까 아니라 그랬으니까 계속 조심해라 이게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바빠서 뭐 어때서 뭐 친구들 만나서 같이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 이거는 지금 나이 불문이에요. 나이 불문.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최소한 10년 이상 뭘 먹고 어떤 식생활 습관을 잘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거의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그 아이들도 다들 3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 아이들 나이 또래 되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은 벌써부터 운동을 잘 못하는, 운동하고 헥헥거리는 거 있죠. 그게 담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담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심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담배 되게 많이 필 때는 제가 어릴 때 농구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농구 한 5분만 뛰면 막 이 가슴이 쪼여오고 엉덩이 밑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나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밑이 빠진다라는 게 그걸 잘 몰랐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그 밑 빠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오는데 그게 심장질환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그때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운동을 조금 과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요새 최근에 보면 50대 되시는 분들 퇴직하고서 이 산에 올라갔다가 뭐 낙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뇌경색으로 세상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전부 다 이런 그 심뇌혈관계 질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심장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 방법은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약물, 뭐 스타틴 계열의 약물 같은 거, 우리가 고지혈 같은 거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약 먹죠. 그 다음에 주사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심장 혈관이 이게 경색이 돼서 이완 수축이 잘 안 되는 스텐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망을 집어넣어서 혈관들이 막히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 예? 이런 거.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질환 이거 수술해가지고 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일단은 다행이에요. 뇌를 다치는 게 아니면은 심장 쪽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괜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불행 중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적극적인 관리법은 작은 증상에도 병원에 방문해서 LDL 콜레스테롤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 체크업을 할 때 총 콜레스테롤이나 HDL보다 더 중요한 거는 LDL 수치가 얼마큼 올랐느냐를 가장 잘 째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우리 가족력에 좀 문제가 있다. 가족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는 물론 식생활도 다 개선을 해야 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죽음의 그림자라 그래서 아무런 통증이나 사인이 그렇게 크게 오질 않기 때문에 올 때 한 방에 와요. 올 때 한 방에 오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생활 습관을 관련해서 담배 피면 뭐 이건 담배를 핀다라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멀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담배 펴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피해가 큰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내가 담배를 한참 많이 필 때였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태어난 애들 내가 담배 피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가슴에다가 품고서 어이구 이렇게 두드리거든. 그러면 걔가 내 옷에 묻어있는 담배 화학 물질을 콧구멍에다 거기다 쳐박아가지고 아버지가 머리를 미니까 대고 걔가 다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도 내 탓인 거고.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담배를, 뭐 집에서 애들이 뛰어다녀도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을 정도로 무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식한 짓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얼마큼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담배는 정말 있잖아요. 이거 백해 무익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하고 운동. 음식과 운동은요.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에서 진화해 오는 과정 속에서 평생 해왔던 거예요. 먹는 거와 운동. 그때는 운동이라는 단어 안 했죠. 먹을 거 찾아 돌아다녔던 거지. 나무 위도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먹을 거 찾아다녔으니까 굳이 운동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와 먹는 거, 움직이는 거와 먹는 거, 그거는 이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먹는 음식은 이렇게 자연의 음식들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연의 음식들, 뭐 곡물은 우리가 먹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생선 같은 거. 예. 제가 생선, 회 많이 드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자연의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의 영양의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저는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런 자연의 음식을 먹는 거가 우선이에요. 이 얘기는 가공식품을 먹지, 좀 최대한대로 피하려고 하세요. 물론 이때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그 즐거운 입맛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두 번 간혹 먹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거는 자연의 음식을 꼭 드셔야 됩니다라는 거와, 우리 몸은 85%를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물성 음식으로 먹어야 되니 한 85%는 식물성 음식을 꼭 드셔야지 됩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혈액 내에 혈당이 너무 높던가, 중성지방이 너무 높던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던가,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던가, 이 세 가지가 높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고지혈이라고 이렇게, 뭐 지방들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고지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섬유소예요. 섬유소. 예. 여기 안 써지지? 예. 섬유소. 이 섬유소는 두 종류가 있다 해서 물에 잘 불리는, 부러지는 그런 불려지는 섬유소가 있고, 어떤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섬유소가 있어요. 이게 특히 이 수용성, 물을 빨아들이면서 불어나는 그런 섬유소가 뭘 조절하냐면 우리 몸에 흡수되려고 하는 혈당의 당분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중성지방 같은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우리 몸에 보면은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주로 간과 뭐 장에서 생성해요. 거의 대부분이 간에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원료가 뭐냐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예, 중성지방. 자, 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지방은 꼭 고기를 먹어야, 삼겹살을 먹어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어서 그거를 다 태우지 못했을 때 남는 것들을 중성지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선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사람은
남는 탄수화물을 중성지방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저장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우리 몸에 필요한 생리활성 물질인 콜레스테롤을 꼭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이 필요해. 중성지방을 갖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그래, 콜레스테롤 갖고 뭘 만드냐면 지용성 음식들을 먹었을 때, 남의 살덩어리 같은 거, 기름이 많은 걸 먹었을 때, 그거를 잘 분해시켜서 흡수하게끔 하기 위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게 여러 이유예요. 첫 번째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예,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성호르몬이라든지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콜레스테롤 갖고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때, 햇빛을 쬐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역시 콜레스테롤 갖고,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즙산 갖고, 담즙산 만들 때 만들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벽, 60조의 세포막을 형성할 때 세포막의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그 인지질의 지질 중에서 일부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전부 다. 예,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우리 몸의 세포막을 동물들의 세포막을 만들려면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먹어도 그걸 남는 걸 중성지방으로 만들고 그걸 갖고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쁜 애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생리 활성 물질이야. 우리 몸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담즙산을 만든 거는 고기 덩어리 같은 거 먹었을 때, 지방 성분을 먹었을 때 그거를 잘 처리해서 분해시켜가지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담즙산을 만들고 나서 그 역할을 하고 나면 이게 다시 재흡수가 되는 때, 재흡수될 때 콜레스테롤이 다시 흡수가 되게 되면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재흡수되지 않도록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섬유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섬유소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섬유소가 많으면 당분도 조절하고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조절하지만 콜레스테롤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내가 채소를 먹을 때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종류. 여기서 뭐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으라는 거는 색깔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 양리작용 때문에 색깔 속에 있는 거, 색깔을 다양하게 먹으라고 하지만 또 이게 뿌리 쪽 식물이냐, 줄기 쪽 식물이냐, 잎사귀 쪽 식물이냐, 열매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영양 성분들이 다 달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아몬드 좋다고 아몬드 한 몇 주먹씩 먹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지 말고 골고루 여러 종류의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섬유소는 콜레스테롤이나 당이나 아니면 중성지방 같은 거가 흡수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발 평상시에 이런 풀땡이하고 이거 좀 드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뭐 현미가 좋아요, 뭐 늘보리가 좋아요, 무슨 보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식품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채소는 좀 다양하게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곡물에도 물론 섬유소가 있어요. 곡물도 있지만 곡물은 탄수화물의 양이 훨씬 더 포도당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렇게 에너지 대사를 많이 일으키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채소 종류의 그 섬유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합니다라고 제가 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발 어떤 특정한 식품을 먹는 거가 몸에 좋아진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파이버 종류의 건강기능식품한테 거기다 차전자라는 걸 되게 많이, 차전자 피, 껍데기, 이걸 많이 있는데 걔가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커요. 걔는 물 빨아들이는 한 40배 정도의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섬유소는 되게 좋아. 자, 그러면 내가 차전자 피를 어디서 구해서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음식 같은 거 평상시 잘 드시면 절대적으로 조절이 잘 돼. 이거 먹으면 여러분 배부른 거 알아요? 예? 얘 많이 먹으면 살쪄. 얘 많이 먹으면 살쪄. 얘도 많이 먹으면 살쪄. 얘 많이 먹으면 살찌기도 쉽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뿌리 채소나 줄기 채소나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서 잎채소 뭐 열매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좀 골고루 드시면 그게 뭐 생으로 먹든 볶아서 먹든 찌개로 먹든 어떻게든 간에 좀 많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섬유소는 많이 먹어야 살 절대로 안 쪄요. 배는 불러서 포만감 주죠. 요새는 제가 그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얼마든지 원하면 다 드린다 그래서 원하면 해먹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낌없이 드릴게요. 네? 레시피를. 네. 근데 안 해먹어 진짜 내가 답답한 거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실천하는 게 가장 일단 우선적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해독을 하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은 혈액이 막히는 거는 혈액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일단은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저를 위해서 부탁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독은 청소기 필터를 매번 정기적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좀 제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해독을 한 번 하고 살 뺐니 안 뺐니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예? 해독을 했더니 뭐 피부가 좋아졌어요. 해독을 했더니 살이 빠졌어요.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독은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매일같이 밥 먹는 거랑 똑같이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해독을 하셔야지 돼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대사를 방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워낙 많이 떠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해독은 필연적으로 하셔야지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얘기 드려요. 혈액 내는 지난번 얘기한 당 독소 이제 최종 당화 산물 같은 거 되게 많이 떠다니고 지질계 물질도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많이 떠들고 그다음에 당도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혈액의 흐름을 이게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해독을 하는 목적은 간과 신장, 피부 이거는 우리를 해독시킨 독소를 제독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청소기 필터 청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 해독을 하게 되면 혈관과 림프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히지 않으면 하수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랑 똑같이 해독을 하는 거는 혈관과 임파관을 림프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해독과 대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염증 발생이 굉장히 줄어요.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몸에서 아예 염증이 생기지 않다. 염증을 최소화시키게 되면 모든 병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 특히 종양으로부터는 더더욱더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모든 종양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세포의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종양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근데 혈관에 염증 같은 거 생기는 거는 바로 이런 노폐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해독은 3개월 단위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해독을 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제가 혈당 조절할 때도 똑같은 얘기하고 이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얘기할 때도 또 똑같이 해독하고 이 해독을 하라고 해독은 생활화돼야 될 거지 생활화돼야 될 식이요법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상비 식이요법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해독이에요. 네. 해독은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해독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에 필요한 우리 인체에서 모든 대사가 일어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져야지 돼요. 이 얘기가 굉장히 단순한 5글자로 써져 있지만 세상에 이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맞게? 내 몸에 맞게. 네 몸에 맞는 거하고 내 몸에 맞는 거하고 다르거든.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다르듯이 내 몸에서 만드는 생리학적 물질과 네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물질이 서로 달라.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라는 건 나에 맞춰서 영양의 균형을 잡아야 돼.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중독된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배고픈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가 고프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호르몬의 사인,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거는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건데, 예, 그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영양을 공급해서.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라면으로 때우고 쌀국수로 때우고 국수로 때우고 이렇게 때워질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하는 거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5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줘가지고 음식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지, 단순히 배만 불리라고 들어오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발 좀 인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초코파이로 집어넣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예? 배고플 때 애들이 이게 커피숍에서 먹는 허니 브레드 뭔가 난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제 설탕 잔뜩 바르고 거기다 크림 생크림 확 얹어놓은 거, 이거하고 커피 한 잔으로 배고픔을 때우는 것 갖고는 영양 공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 오히려 더 혈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를 대학가 근처에 커피숍에 가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이 균형을 맞춘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식물성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레스테롤 혈당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당분,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식물 섬유소 안에는 장내 미생물, 이 미생물이 38조가 있다. 38조. 예? 38조. 우리 몸 세포수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맥이라고 얘기했었죠. 맥이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오타 어세서블 카보하이드레이션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런 탄수화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먹어야 될 먹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채소 안에 뿌리에 들어가 있는 영양물질이나 줄기로 돼 있는 영양물질, 이런 영양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산균 식품들을 먹는 거죠. 유산균 식품이라는 게 꼭 유산균제를 먹기 이전에 김치라든지 발효식품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이때까지 먹었던 그런 전통 발효식품을 먹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게 잘 안 될 때 유산균제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발효식품을 잘 먹어서 내가 장내 환경이 좋으면 굳이 유산균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산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산균을 보조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유산균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같은 유익균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걔네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섬유소예요. 예. 우리가 올리고당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올리고당을 그 마트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뿌려 먹으라는, 그 올리고당이 아니라니까. 예? 그 올리고당이 감미료로 쓰는 올리고당이 아니라, 식물에는 전부 다 올리고당이 있어요. 포도당이 3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붙어져 있는 작은 사슬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소화를 안 시키고 얘네들 먹으라고 보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모든 현대인들한테 생길 수 있는 질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보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우리가 보통 자연에 있는 생태계만 보호할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거 걱정되는 사람은요, 예, 이런 거 걱정되면 정말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보존하는 쪽에 더 신경 쓰세요. 예? 예, 여러분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뱃속이 편한지, 매일같이 배변 상태가 어떤지를 좀 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건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효소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효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 효소 그러면 사람들 소화효소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에 굉장히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게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원래 살아있는 생물을 통해서 얻게 돼 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생물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어렵고 영양의 균형을 잘 못 치게 되면은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또 다른 보조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꼭 인식들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이게 현대사회에 자꾸 보조제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평상시 먹는 음식이 형편이 없어서 이제는 보조제를 먹고 있는데 저는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먹는 음식을 좀 제대로 먹자라고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여건이 정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보조제를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올바른 식생활 습관. 이 습관을 만들게 되면 내 건강은 내가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 잘 그 얘기 아시죠? 먹거리 습관이 내 건강을, 미래의 건강을 충분히 책임져 줍니다. 그런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당 성분이 많은 음식들, 정제 당들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제발 음료수 좀 공짜라도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다음에 이제 너무 탄 음식들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되는 그런 식품 같은 걸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이게 굳는 기름 있죠. 굳는 기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상온에서 굳을 수 있는 그런 기름들의 섭취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레시피 2개를 드려요. 하나는 양파 스프라는 거. 양파는요, 양파가 갖고 있는 게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크롬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알리신도 있고, 크롬도 있고, 그 다음에 양파 껍질에만 있는 퀄세틴이라고 하는 이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혈관을 개선하고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야. 특히 염증 같은 거 억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양파는 뿌리 식물이 아니라 줄기 식물이에요. 줄기예요, 줄기.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되게 많고요. 영양분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싸. 양파 농사에 무슨 문제가 있던가 뭐 저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양파는 1년 내내 가장 싼 거야. 싼 거 충분히 잘 먹으면 혈액순환에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양파, 특히 저희가 오늘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스프 종류로 지금 먹는 레시피를 드렸거든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레시피 쏠게. 공짜로. 예, 꼭 뭐 밥만 쏘고 술만 쏘는 건 아니에요. 레시피도 쏴요. 예, 저희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는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먹는 게 더 중요해. 아는 거는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랑 똑같다. 지식이 백날 갖고 있어 봐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그건 모르는 거랑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고 내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클렌징 스프에 들어가는 주료가 뭐냐면 재료가 비트거든요. 예. 비트는요,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이 염증 생기는 걸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비트는 혈액의 염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트 안에 들어있는 베타인 또는 비테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트는 하루에 매일같이 내 주먹 사이즈만한 거 매일같이 먹으면은요 웬만한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특히 이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있죠. 간에 있는 지방을 대사를 일으켜가지고 지방간을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식물이에요.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비트기 때문에 이거 비트를 갖고 굉장히 맛있는 스프를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레시피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이번 겨울철에 양파 스프하고 비트 클렌징 스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혈액순환의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양리 성분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뭐 들었다라는 거지 뭔지 기억 못하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드려서 해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는 건 스프 먹고 밥 또 챙겨 드실 필요가 없어요. 스프 먹고 배고픈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프는 스프고 밥은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예? 스프가 한 끼를 대신합니다라고 이해하시고서 드셔야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스프만 먹었다? 스프도
밥이에요. 영어로 밀이라는 단어는 모든 음식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프가 겨울철에 아침에 몸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되게 원활하게 도와주는 데 가장 좋은 두 스프를 요번 올 겨울에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이 심내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제가 뭐 여기다가 비트 영양성분을 따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비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환자들 식이주한테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협회의 전화번호하고 이게 여러분들 사진을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찍힐지 모르겠죠. 아무튼 모든 협회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하시면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답을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그 협회에 많은 푸드 컨설턴트들이 경험 많은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좀 자문을 부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벼운 얘기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1시간 좀 이게 짧게 하려는데 어제 너무 길어졌네요. 예. 다음 달에도 또 공지가 있을 테니까 12월 달 매달 한 번씩 하는 공지가 있어요. 매번 레파토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나 이런 것 쪽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있으면 미리 전화 주시면 그쪽의 주제를 또 괜찮으면 제가 마음에 들면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뵙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